뭐야? 김치가 정말 건강에 좋다고?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거야? 또 마케팅 아니야? CNN 본사 편집실에서 터져나온 의심 가득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K푸드 열풍을 두고 기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김치, 된장, 비빔밥이 세계 건강식품 순위에 줄줄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그냥 한류 마케팅 아닌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특히 생태학자 겸 푸드 저널리스트 레이첼 토마스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효 음식이 건강하려면 그 환경부터 깨끗해야 해. 한국 도시가 정말 그럴까? 하지만 일주일 뒤 서울에서 돌아온 그녀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강에서 시작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었거든요. 전통시장에서 확인한 과학적 근거들과 함께 말이에요. CNN 역사상 가장 많이 본 푸드 다큐멘터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체 그녀가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이첼 토마스입니다. CNN에서 생태학자 겸 푸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본사 16층 편집실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복도는 조용하고 에어컨 소리만 웅웅 울려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커피는 벌써 5번째 잔이에요.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책상 위에는 K푸드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김치의 항염 효과를 다룬 하버드 논문. 된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을 분석한 일본 연구 자료. 비빔밥의 영양 균형을 칭찬하는 유럽 영양학자들의 보고서. 모든 자료가 한국 음식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일치하는 결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건강식품 열풍을 취재해왔거든요. 아사히 베리 퀴노아, 케일 주스, 콤부차. 모두 한때는 기적의 슈퍼푸드라고 불렸죠. 그리고 5년 후 대부분은 과장된 마케팅으로 판명됐어요. 제가 직접 폭로했던 케이스도 많습니다. 아마존의 아사히 베리 농장에서 본 참혹한 환경 오염. 페루 퀴노아 농장의 농약 오남용 실태. 그때마다 느꼈던 건 하나였어요. 건강식품이라고 포장되는 음식들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 이번 K푸드 열풍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건 환경이었어요. 발효 음식이 정말 건강하려면 그 발효 환경부터 깨끗해야 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서울 위성사진이 떠 있었어요. 빽빽한 고층 건물들, 복잡한 도로망, 그리고 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이었습니다. 이런 대도시에서 정말 깨끗한 발효 환경이 가능할까? 특히 물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전통 발효 음식은 물의 품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든요. 김치를 담글 때 쓰는 물, 된장을 발효시킬 때 필요한 습도와 공기. 모든 게 깨끗한 환경에서만 가능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서울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강이 도시 한복판을 S자로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강물이 정말 깨끗할까? 지난달 한국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강 수질이 1급수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BOD 1.0mgl 이하, 총인 0.02mgl 이하. 숫자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 발표 자료를 믿지 않아요. 언제나 실제보다 좋게 포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사라 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CNN 푸드앤드헬스 섹션 총괄 에디터예요. 회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 항상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 밤새우고 있네. 사라가 말했어요. K푸드 특집 어떻게 진행할 거야? 저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의심스러워요.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인다고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치, 된장, 비빔밥. 모든 연구 결과가 한국에 유리해요. 사라가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특히 물. 저는 서울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정말 발효 음식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사라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 서울로 가. 정말요? 응. 만약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대대적으로 보도해야지. 사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만약 마케팅 거품이라면 그것도 폭로해야 하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미션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한강을 집중적으로 봐. 사라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정말 깨끗하다면 그것부터가 이미 뉴스야. 사라가 나간 후 저는 즉시 출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항상 편집실에 준비해두는 가방이에요. 수질 측정 장비부터 넣었습니다. pH 미터, 용존산소 측정기, 미생물 채취 키트, 그리고 휴대용 현미경까지. 카메라와 녹음기도 빠질 수 없죠. 방수팩에 넣어서 챙겼어요. 한강에서 직접 촬영해야 할 테니까요. 한국 관련 자료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김치의 락토바실러스 균 분석 보고서, 된장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연구 논문, 한국 전통 발효 과정에 대한 미생물학적 분석 자료.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어요. 현장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요.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출발, 다음 날 오후 4시 도착. 14시간 비행이에요. 예약을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서울 지도를 봤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흘러가는 모습. 정말 저 강이 깨끗할까요? 저는 과거 경험을 떠올렸어요. 3년 전 인도 겐지스강 취재. 성스러운 강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죠. 강에서 직접 채취한 물에서는 온갖 세균과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2년 전 중국 황하강 취재. 중국 정부는 수질 개선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공장 폐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었어요. 한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깨끗하다고 주장해도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강이 정말 깨끗할 리 없어요. 모니터를 끄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강이 정말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한국 발효 음식의 비밀이라면, 그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 될 거예요. CNN 역사상 최고의 스쿠프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도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서울에 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놀라움. 공항 공기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김민정 박사가 픽업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전통발효연구소와 한강수질연구센터를 겸임하는 분입니다. 레이첼 씨, 안녕하세요. 김 박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한강 구경시켜드릴게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한강물로 발효 음식을 만드나요? 수질이 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김 박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말로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 차는 인천에서 서울 시내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대기질이 좋네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많이 개선됐어요.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많이 줄었고요. 차가 한강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놀랐습니다. 강 주변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강물이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수질연구센터예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레이첼 씨가 궁금해하시는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연구센터는 한강 바로 옆에 있었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강이 바로 보이는 최적의 위치였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벽에는 한강 수질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였습니다. 와, 이 변화는 정말 놀랍네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감탄했어요.
1990년대 한강 수질은 4급수였는데 2020년대에는 1급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노력 결과예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구실로 올라갔어요.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생물 분석실, 수질 모니터링실, 생태 연구실. 여기서 한강물을 매일 분석해요. 김 박사가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질뿐만 아니라 미생물 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연구실 안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현미경, 원심 분리기, 배양기, 분광광도계. 제가 뉴욕에서 쓰던 장비들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채취한 한강 물이에요. 김 박사가 시료병을 보여줬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물이 정말 맑았어요. 저는 현미경 앞에 앉았습니다. 한강에서 채취한 물 샘플이 슬라이드에 올라가 있었어요. 렌즈를 조절하고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다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현미경 시야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막대기 형태, 둥근 형태, 나선형까지. 마치 작은 생명의 도시 같았습니다. 네, 대부분이 유익균들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바이피도박테리움 같은 발효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 많아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뉴욕의 허드슨강이나 런던의 템스강에서는 이런 미생물 다양성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오염 물질과 병원성 세균뿐이었거든요. 이 정도 미생물 다양성이면 자연 발효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저는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한강 유역에서 만든 김치나 된장이 다른 지역보다 발효가 훨씬 잘 돼요. 김 박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지역별 발효 속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서울 한강 유역이 다른 지역보다 20-30% 빠른 발효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한복판의 강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진 거죠?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20년간의 종합적인 노력 결과예요. 정부, 시민, 기업이 모두 참여한 대규모 생태 복원 프로젝트였죠. 그녀는 저를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한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강물이 파란빛을 띠며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새들이었어요. 강 위에 수십 마리의 새들이 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말이에요. 저게 다 철새들인가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며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겨울 철새예요. 시베리아에서 온. 김 박사가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댕기 흰죽지, 비오리, 흰뺨 검둥오리들이에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새들이 편안하게 물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새들이 머문다는 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확해요. 특히 철새들은 환경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바로 떠나버려요. 저는 처음으로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건강한 한강 생태계, 깨끗한 물, 다양한 유익 미생물, 최적의 자연 발효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이 강은 거의 죽어 있었어요. 김 박사가 과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물이 검은색이었고 악취가 심했죠. 사진 속 한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고기는 물론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 물을 사용하는 곳들도 보여드리고요. 어디요? 망원시장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이에요. 거기서 60년째 된장을 담그는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연구센터를 나서며 저는 한강을 다시 봤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강물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실 거예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강이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맛보실 수 있어요.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과 공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해 흘러가는 맑은 강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내일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 박사가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오늘은 망원시장부터 시작할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강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이거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망원시장 입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낡고 지저분한 재래시장을 상상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전통시장인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시장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망원시장 -MANGWON 마컷 그 아래로는 시장 지도와 주요 상점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네, 60년 된 전통시장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개선됐죠.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랐습니다. 바닥이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현대적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전통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친 건 채소 가게였어요. 싱싱한 배추, 무, 고추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상인분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김 박사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한국말 하니까 신기하대요. 그 다음 가게는 생선 가게였어요. 다양한 종류의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민물고기들이었어요. 저게 한강에서 잡힌 물고기들인가요? 저는 물어봤어요. 일부는 그래요. 요즘 한강 물고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시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들어 보이셨어요. 김 박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 붕어는 작년 가을에 한강에서 잡았다고 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한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모습. 이런 장면을 다른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김치 가게들이 나타났습니다. 빨갛고 하얀 김치들이 큰 통에 담겨 있었어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신선하고 깔끔한 발효 냄새였어요. 여기에요. 김 박사가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가게입니다. 가게 안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김치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김 박사가 할머니께 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우리를 가게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60년째 여기서 김치 담그고 계신다고 하세요. 김 박사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질문을 드렸어요. 김치를 담글 때 어떤 물을 사용하세요? 할머니께서 뭔가를 길게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가 번역했습니다. 옛날엔 한강물을 직접 길어다 썼는데 요즘은 수돗물을 써도 맛이 좋다고 하세요. 수돗물도 한강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강 상류에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물이에요. 할머니께서 김치통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빨간 김치가 보글보글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상쾌했어요. 맛보실래요? 할머니께서 김치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에 퍼지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시고 칼칼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뒷맛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족스러워하시며 또 다른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이번에는 백김치였습니다. 색깔은 하얗지만 맛은 더욱 깔끔했어요. 이 맛의 비결이 뭔가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할머니께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길게 대답하신 후 김 박사가 통역했어요. 물이 좋아서 그렇대요. 그리고 이 동네 공기도 좋고. 옛날에는 김치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항상 잘 된다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연구센터에서 본 미생물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한강 유역의 유익균 농도가 높다는 데이터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또 다른 항아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이었어요. 진한 갈색의 된장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직접 담그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네, 콩부터 직접 삶아서 매주 만들고 1년간 발효시켜요. 김 박사가 번역했습니다. 할머니 된장은 이 시장에서 가장 유명해요. 된장 맛도 보게 해주셨어요.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된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퀄리티의 발효 음식을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께서 뭔가를 꺼내 보이셨어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결제 앱이 떠 있었어요. 할머니가 카드 결제도 받으세요? 저는 놀라며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도 다 디지털화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카드 결제는 필수가 됐죠. 할머니께서 번역 앱까지 보여주셨어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헐로로 번역하는 모습을 시연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낙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현대화되어 전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나라 전통시장과 뭔가 다르네요.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바가지 걱정이 없어요. 가격도 정찰제고 결제도 투명하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전통시장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전통은 지키되 불편함은 개선하자는 거죠. 시장을 더 둘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모든 가게가 카드 결제를 받았고 가격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메뉴판도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각 가게마다 고유한 전통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3대째 이어온 만두 가게, 50년 된 떡집, 40년 된 젓갈 가게. 모두 각각의 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장 전체가 하나의 발효 생태계 같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 가게에서 나온 발효균이 공기 중에 퍼지고 그게 다른 발효 음식들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시장 전체에서 나는 냄새도 독특했습니다. 발효 음식 특유의 신맛이 아니라 깔끔하고 상쾌한 냄새였어요. 맞아요. 전문가다우시네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미생물 환경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요? 유익균의 종류와 농도가 일반적인 실내 환경보다 훨씬 높았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자연 발효실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각 가게에서 나는 발효 음식들의 냄새, 적절한 습도, 일정한 온도. 정말 자연 발효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김치 한 봉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호텔에서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발효 실험실이었습니다. 한강의 깨끗한 생태계가 만들어낸 미생물 환경. 그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들. 그리고 그 재료로 만든 발효 음식들.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어요. 내일은 이 음식들을 실제로 요리해서 먹어볼 거예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까지.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다음 날 오전 11시. 김 박사가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국물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시죠. 그녀가 말했어요. 광장시장은 망원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100년이 넘은 전통시장이라고 했어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여기는 특히 음식으로 유명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빈대떡, 마약김밥, 육회가 대표 메뉴죠.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은 통로 양쪽으로 음식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다 뜨거운 음식이에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끓는 상태로 서빙해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어요. 카운터에 앉자마자 아주머니가 말없이 반찬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말랭이. 모두 발효되거나 절인 음식들이었어요. 김치찌개 둘 주세요.
김 박사가 주문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자 아주머니가 뚝배기를 가져왔어요. 안에서는 빨간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돼지고기가 푹 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뜨거워요. 김 박사가 경고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본 다음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감각이었어요. 뜨거우면서도 시원하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뜨끈하니 시원하다고요. 김치찌개를 계속 먹다 보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겨울 날씨였는데도 이마에 살짝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런 온도에서 먹으면 위장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전문가적 호기심이 생겼어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소화효소 활동을 촉진시키고 위장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그럼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특히 발효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김치찌개를 다 먹고 나니 몸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전혀 춥지 않게 느껴졌어요. 다음은 된장찌개를 먹어보시죠. 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옆 가게로 이동해서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갈색 국물이 끓고 있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두부, 호박, 양파가 들어있었어요. 된장찌개는 김치찌개와 또 다른 맛이었어요. 칼칼하지 않고 구수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마찬가지로 뜨거웠어요. 된장에도 발효균이 많이 들어있죠? 저는 물어봤어요. 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주성분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균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즐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위장 건강 통계는 어떤가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김 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서구에 비해 위장 질환이 적은 편이에요. 그게 뜨거운 국물 문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위의 혈류량을 늘리고 발효 음식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니까요.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시장을 더 둘러봤어요. 곳곳에서 뜨거운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떡국, 순대국, 설렁탕, 갈비탕. 모든 음식이 펄펄 끓는 상태로 서빙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뜨거운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문화적 차이죠.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뜨거운 음식에 익숙해져요. 한 할아버지가 뜨거운 순대국을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김이 펄펄 나는 국물을 후루룩 드시면서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삼키는 거죠. 어떻게요? 김 박사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뜨거운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면서 동시에 숨을 후루룩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국물이 공기와 섞여서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였어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김 박사가 다른 음식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밥 전문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뜨거운 국이 함께 나왔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비빔밥은 색깔부터 화려했습니다. 빨간 고추장, 하얀 밥, 초록색 나물들, 노란 달걀. 마치 팔레트 같았어요. 이것도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저는 물어봤어요. 네,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곡류, 채소, 단백질, 지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비빔밥을 비비기 전에 각각의 재료를 맛봤어요. 모든 재료가 각각 다른 맛이었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하고 시금치는 고소하고 당근은 달콤했어요. 이제 비벼보세요. 김 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숟가락으로 골고루 비볐어요. 재료들이 섞이면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습니다. 색깔도 예쁜 빨간색으로 변했고요. 서양에서는 재료를 분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섞어서 먹는 문화네요. 그게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단일 재료보다는 조합을 중요시하죠. 비빔밥을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각각의 재료는 단순했는데 섞어서 먹으니 복잡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완벽한 한 끼 식사였어요. 이게 약식동원 철학인가요? 저는 물어봤어요. 맞아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한국의 전통 철학이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국물 문화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 건강과 직결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비빔 문화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수천 년간 축적된 식문화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전통시장의 디지털 진화를 보여드릴게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통인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김 박사가 저를 통인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비빔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통인시장은 다른 시장들과 또 달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여기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시락 카페 때문이죠. 도시락 카페라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받고 각 가게를 돌며 반찬을 담는 방식이었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는 밥을 담았어요. 두 번째에서는 나물 반찬들을 골랐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모두 다른 색깔과 맛이었어요. 세 번째 가게에서는 고기 반찬을 담았습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닭갈비. 각각의 양념이 달랐어요. 마지막에는 김치와 고추장을 받았습니다. 도시락이 알록달록 예쁘게 완성됐어요. 이제 비벼서 드세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젓가락으로 비비기 시작했어요. 각각 다른 맛이었던 반찬들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색깔도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한 입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개별 재료로는 느낄 수 없었던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단맛, 짠맛, 매운맛,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비빔밥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독일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비빔밥을 신기해하며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더니 점점 맛있어하는 표정이 됐어요. 저 아이들도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그 가족과 간단히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 아버지가 영어로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한 그릇에서 먹을 수 있다니.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서양에서는 주식과 반찬을 분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대로, 샐러드는 샐러드대로. 하지만 비빔밥은 달랐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한 그릇에 모여 있었어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런 식사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수백 년 전부터예요. 궁중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를 담는 지혜였죠. 비빔밥을 다 먹고 나니 포만감이 적절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딱 맞게 섭취한 느낌이었어요. 약식동원 철학이 이런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생각이죠.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비빔 문화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는 것. 영양학적 지혜가 담긴 과학적 식사법이라는 것.
오후에는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전통시장의 현재를 보실 수 있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동대문 시장은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여러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QR코드 결제도 되었고요. 정말 편리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 떡집에서 쇼핑을 해봤어요. 할머니께서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간단하게 결제가 끝났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저는 김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현금만 받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편해했어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게가 카드를 받아요.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언어 소통이었어요. 많은 상인들이 번역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실시간 번역해주는 앱이었어요. 김치 가게 아주머니와 대화해봤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고 아주머니는 앱으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답하셨어요.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기술이 정말 발달했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상품의 가격표가 명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없었어요. 유럽의 어떤 전통시장들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흥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정착된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필요에 의해 바뀐 거죠. 그때 영국에서 온 관광객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망원시장, 광장시장에 이어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이 어떠세요? 제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영국인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바가지 걱정이 전혀 없어요. 가격도 정직하고 카드 결제도 되고. 그의 부인도 덧붙였어요. 음식도 맛있고 안전해요. 아이들이 먹어도 배탈 안 나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통시장이 정말 특별한 진화를 이뤘다는 것. 전통은 지키되 불편함은 개선했어요. 맛과 품질은 유지하되 접근성은 높였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공정한 가격을 적용했고요.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다는 거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만든 전통 김치는 그대로였지만 결제와 소통은 현대적이었습니다. 발효 음식의 깊은 맛은 유지하되 외국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어요. 마지막 날, 김 박사는 저를 다시 연구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과학적 데이터를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연구실에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수집한 샘플들이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한강 물, 시장 공기까지. 모든 것에 미생물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첫 번째 결과는 김치였어요. 락토바실러스 농도가 일반 김치보다 30% 높았습니다. 항염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풍부했고요. 이 정도면 면역력 강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겠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 분석 결과였어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농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소플라본 함량도 시중 제품보다 높았고요. 된장의 혈압 강화 효과,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입증될 수준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강물의 미생물 분석이었어요. 유익균 종류가 22가지나 발견됐습니다. 이 중 절반은 발효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었어요. 한강 생태계가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공기의 미생물 분석 결과였어요.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일반 실내 공간보다 유익균이 3배 많았어요. 시장 전체가 자연 발효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가 종합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요?
한강의 건강한 생태계가 서울의 발효 환경을 만들었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발효 음식들이 한국인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K푸드의 건강 효과가 마케팅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 한강에서 시작된 생태계 복원이 음식 문화까지 바꿨다는 것. 이 데이터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보도가 가능하겠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강에서 시작된 K푸드의 진실로 정했어요. 모든 데이터와 영상을 정리해서 30분짜리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CNN에서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CNN 푸드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놀라웠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K푸드가 마케팅이 아니라 과학이었구나. 한강 생태계 복원이 이런 결과를 만들다니.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BBC, 가디언, 르몽드까지 우리 다큐를 인용 보도했어요. 한국의 환경 복원이 음식 문화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과학계의 반응이었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강 생태계와 발효 음식의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쓴 칼럼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나라. K푸드 성공의 비밀은 20년간의 환경 투자에 있었다. 사라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축하해. 이번 다큐가 올해 최고의 성과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아니야. 내가 진실을 찾아낸 거지.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보였어요. 여전히 탁한 회색빛이었습니다. 한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일이 정말 기적 같다는 것. 죽었던 강을 살려내고 그것을 음식 문화의 기반으로 만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 세계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전통시장의 디지털 진화가 그 증거였어요. 제 스마트폰에 김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레이첼 씨 덕분에 한강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에서 사온 김치를 꺼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주신 그 김치였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한강의 맛이 났어요. 깨끗한 물, 건강한 미생물, 할머니의 정성.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K푸드다.